네가 나 없이 어떻게 살아? 길어야 한다니야. 이혼을 요구했을 때 남편이 비웃으며 한 말입니다. 윤말자 74세. 45년간 여자가 뭘 안다고? 네가 벌어봤어? 라는 말을 매일같이 들으며 살았습니다. 폭언과 무시. 더는 못 참겠다고 법원에 이혼장을 냈죠. 그런데 이혼 6개월 후 저는 새벽 4시에 자전거를 끌고 있습니다. 74세의 제가 월 40만 원 받고 신문을 배달하고 있어요. 재산 분할금 1억 2천만 원. 4년 만에 절반이 사라졌어요. 사기까지 당했죠. 외로우니까 아무나 믿게 되더군요. 자식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엄마, 나이가 몇인데 무슨 이혼이야? 이혼한 엄마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됐어요. 74세. 이제야 깨달았어요. 황혼 이혼의 진짜 적이 무엇인지.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을 아실 겁니다. 이어지는 스토리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절 힘나게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요즘 그녀는 자꾸만 자신의 이름을 중얼거린다. 윤말자, 윤말자.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이름을 발음할 때마다 그 소리가 낯설게 느껴진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물건을 다시 찾은 것처럼 익숙하면서도 어색하다. 결혼 생활 45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다. 집안에서 그녀는 엄마, 여보, 때로는 야였다. 밖에서는 김기태 부인, 준호 엄마, 윤진이네 어머니였다. 윤말자라는 이름은 혼인신고서와 주민등록증 속에만 존재했다. 남편 김기태는 전직 경찰이었다. 32년간 파출소와 지구대를 오가며 규칙과 명령에 익숙해진 그는 은퇴 후에도 그 방식을 버리지 못했다. 아니, 버릴 생각 자체가 없었다. 집은 그에게 또 하나의 관할 구역이었고 말자는 그저 관리 대상 중 하나였다. 밥은 됐어. 빨래 개놨어. 내일 아침 7시에 깨워. 지시, 확인, 평가. 그의 언어는 늘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말자의 하루는 늘 남편의 지시로 시작되고 확인으로 진행되고 평가로 끝났다. 그녀가 뭔가를 제안하거나 의견을 내면 돌아오는 건 한숨이거나 무시였다. 당신은 세상 물정을 몰라.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내 말이 법이야. 내가 평생 경찰 했는데 내가 틀릴 것 같아. 그렇게 말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나중엔 아예 입을 다물게 되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배우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특히 그 말. 40년 넘게 그녀의 가슴에 모처럼 박혀있던 그 말. 너는 밖에서 돈 벌어본 적도 없잖아. 그 말은 싸울 때마다, 의견이 엇갈릴 때마다, 심지어 아무 이유 없이도 튀어나왔다. 마치 주술처럼 그 한 문장은 말자의 존재 전체를 지워버렸다. 밤새 아픈 아이를 안고 깨어있던 날들,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며 허리가 휘어지던 시간들, 김장철마다 100포기가 넘는 배추를 절이고 버무리던 손길들. 그 모든 것이 돈을 벌어본 적 없다는 한 문장에 묻혔다. 말자는 참았다. 아니, 참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윤말자라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가진 한 인간이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흐릿해지고 있었다.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던 무렵 말자는 용기를 내서 말했다. 나도 일 좀 해볼까 해요. 마트에서 계산원 구한대요.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창피하게. 내가 돈을 못 벌어? 집에나 있어. 말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대체 누구지?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취직하고 결혼에 떠났다.
말자는 생각했다. 이제는 좀 나아지겠지. 이제는 우리 둘만의 시간이니까. 하지만 남편은 바뀌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다. 은퇴 후 갈 곳이 없어진 그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고 말자를 더욱 세밀하게 감시하고 통제했다. 리모컨을 쥐고 TV 채널을 마음대로 바꾸고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상을 밀쳤으며 사소한 말에도 버럭 화를 냈다. 내가 평생 나라 위에 일했는데 집에 와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 존중은 없었다. 고마움도 없었다. 그저 당연함만 있었다. 명절날 아침 온 집안을 혼자 쓸고 닦고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었다. 대신 국이 짜다, 전이 눅눅하다는 말만 돌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말자는 욕실 거울 앞에 서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비친 자기 얼굴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주름은 깊어졌고 머리는 반쯤 희끗희끗해졌으며 눈빛은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그 눈 속에서 윤말자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말자는 결심했다. 70세가 되던 해 평생 참아온 결혼을 끝내기로 했다. 이혼하고 싶어요. 거실에 앉아 조용히 말했을 때 남편은 멍하니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곧 비웃었다. 미쳤어. 나이가 몇인데 이혼을 해. 어디 가서 뭘 할 건데? 그냥 나로 살고 싶어요. 나로 산다고. 너는 평생 내 아내였잖아. 그게 네 정체성이야. 말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윤말자예요. 당신 아내이기 전에 윤말자라는 사람이에요. 남편은 코웃음을 쳤다. 좋아. 해봐. 근데 재산 분할 같은 건 기대하지 마. 내가 번 돈이야. 하지만 법은 달랐다. 재산분할 조정에서 말자는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 남편은 끝까지 불만을 토로했지만 법원은 배우자의 가사노동 역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더 깊은 상처는 아이들로부터 왔다. 아들 준호는 전화로 차갑게 말했다.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나이가 몇인데 이혼을 해요? 창피하게. 준호야. 엄마도 사람이야. 나도 행복하고 싶어. 행복? 엄마, 그냥 참고 사세요. 이혼하면 우리도 창피해요.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딸 윤지는 더 직설적이었다. 솔직히 이해 안 돼요. 그냥 편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아빠도 이제 늙었고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참으면 안 돼요? 얼마 안 남았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에이, 엄마도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말자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자식들은 자신을 엄마로만 봤지 윤말자로는 보지 않았다. 그들에게 엄마는 늘 거기 있어야 하는 존재, 불편함을 감수하고 희생하는 존재였다. 엄마가 행복을 바란다는 건 그들에겐 이기적인 일로 보였다. 그 말은 말자를 또 다른 외로움으로 몰아넣었다. 이혼 후 처음 맞이한 명절날 아침, 말자는 혼자 떡국을 끓였다. 아이들은 오지 않았다. 준호는 처가 쪽 먼저 가야 해서라고 했고, 윤지는 시댁 스케줄이 빡빡해서라고 했다. 사실은 둘 다 알고 있었다. 명분이 아니라 마음이 없다는 것을. 혼자 떡국을 먹으며 말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해 첫날의 하늘은 맑았지만 가슴속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럼에도 그녀는 생각했다. 그래도 괜찮아.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기 위해서라도 이혼은 해야 했어. 작은 원룸 전세방, 낡은 냉장고 하나, 작은 TV 하나.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곳에서 말자는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다. 윤말자. 그리고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나로 살겠다고.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윤말자로. 새벽 2시 5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진다. 이제는 몸이 먼저 안다. 일어나야 할 시간을. 윤말자는 이불을 걷어내고 몸을 일으켰다. 무릎이 뻐근하고 허리는 어젯밤부터 욱신거렸다. 74세의 몸은 매일 아침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말자는 그 비명을 삼키고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다. 낡은 패딩 점퍼, 목까지 올라오는 목도리, 두툼한 장갑, 거울을 보지 않았다. 요즘은 거울을 보는 게 두렵다. 거기엔 자신이 상상했던 자유로운 여성의 모습이 없고 그저 지쳐가는 노인만 있을 뿐이니까. 현관문을 열고 나서자 11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말자는 건물 1층 자전거 보관소로 향했다. 낡은 자전거 뒤에는 이미 오늘 배달할 신문 뭉치가 쌓여 있었다. 새벽 2시에 배송 트럭이 와서 놓고 간 것이다. 오늘은 180분에. 말자는 한숨을 쉬며 신문 뭉치를 자전거 짐칸에 실었다. 한 뭉치, 두 뭉치. 무게가 손목을 짓눌렀다. 이혼 후 받은 재산분할금 1억 2천만 원. 처음엔 그 돈이 새로운 삶을 열어줄 희망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전세방 보증금 5천만 원. 냉장고, TV, 침대, 작은 식탁 구입에 500만 원. 생활비로 한 달에 70만 원씩 나갔다. 국민연금 6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병원비, 공과금, 통신비까지 더하면 매달 적자였다. 그리고 지금 통장 잔액은 6천만 원이 조금 넘었다. 말자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다. 이대로라면 6년 아니 5년도 버티기 힘들 것 같았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새벽 신문 배달이었다. 한 달 수입 40만 원. 국민연금 60만 원과 합치면 100만 원. 그래도 빠듯했다. 자전거를 끌고 첫 번째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새벽 3시의 거리는 고요했다.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고 가끔 택시 한 대가 지나갈 뿐이었다. 말자는 각 세대 신문함에 신문을 꽂으며 계단을 오르내렸다. 101동 301호, 302호, 303호. 무릎이 삐걱거렸다. 5층까지 올라가면 숨이 턱까지 찼다. 후. 계단 중간에 멈춰서서 숨을 고르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다. 네가 나 없이 어떻게 살아? 길어야 한다리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말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살고 있어.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난 내 이름으로 살고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계단을 올랐다. 오전 6시.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손가락 끝은 감각이 없었고 발은 시리도록 차가웠다. 따뜻한 물로 손을 씻고 전기장판을 켰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었다. 달걀 3개, 김치, 오래된 두부 한 모. 우유는 어제 다 마셨다. 말자는 계산기를 꺼냈다. 이번 주 남은 생활비는 3만 원. 다음 주 월요일까지 버텨야 했다. 우유는 다음에 사자. 그녀는 두부를 꺼내 후라이팬에 구웠다. 간장 조금, 참기름 한 방울. 그게 전부였다.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는데 문득 예전 생각이 났다. 결혼했을 땐 이런 적이 없었다. 냉장고는 늘 가득 차 있었고 남편과 아이들 밥상을 차리느라 바빴다. 고기도 자주 먹었고 과일도 늘 있었다. 하지만 그때 행복했을까? 말자는 젓가락을 멈추고 생각했다. 아니, 난 행복하지 않았어. 냉장고가 가득 차 있어도
내 마음은 늘 비어 있었다. 지금은 냉장고가 비어 있어도 적어도 내 마음은 내 것이다. 오후 2시. 말자는 근처 마트로 장을 보러 갔다. 장바구니를 들고 매대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우유 코너 앞에서 멈췄다. 1,800원, 2,300원. 가격표를 보며 한참을 고민했다. 결국 우유 대신 두유를 집었다. 300원 싸다. 과일 코너를 지나갈 땐 아예 눈을 돌렸다. 사과 한 봉지가 5,000원. 배 한 통이 9,000원. 손이 닿지 않는 가격이었다. 계산대 앞에서 다시 한번 계산기를 두드렸다. 두유 1,500원, 달걀 한 판 3,800원, 김치 반 포기 4,500원, 두부 1,200원. 총 11,000원. 카드를 내밀며 말자는 작은 한숨을 쉬었다. 장바구니를 줄이는 것도 이젠 습관이 되었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원 벤치에 앉아 쉬었다. 장바구니가 생각보다 무거웠다. 아니,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이다. 벤치 옆으로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며 지나갔다. 아이는 웃고 있었고 엄마는 다정하게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말자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꺼냈다. 통화 목록을 열었다. 아들 준호와 마지막 통화한 날짜는 석 달 전. 딸 윤진과는 2달 전.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번엔 추석이었다. 말자는 용기를 내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3번 울렸다. 여보세요? 준호야, 엄마야. 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차갑지는 않았지만 따뜻하지도 않았다. 추석에 시간 되면 같이 밥이라도 먹을까 해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 우리도 바쁘니까 나중에 보자. 명절엔 처가 쪽도 가야 하고 애들 학원도 있고. 그래, 그럼 언제 한번. 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끊을게요. 엄마. 뚝. 전화가 끊겼다. 말자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렸다. 그리고 윤진에게도 문자를 보냈다. 진아, 추석에 시간 되면 엄마 보러 올래? 답장은 30분 후에 왔다. 엄마, 미안해요. 시댁 가야 해서 바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말자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벤치에서 일어났다. 나중에. 그 나중은 언제일까? 추석 아침. 말자는 혼자 떡국을 끓였다. 작은 냄비에 떡 몇 조각을 넣고 국물을 우렸다. 고명으로 얹을 계란도 김도 없었다. 그냥 떡과 국물뿐이었다.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는데 목이 메었다. 명절인데 혼자 이렇게 떡국을 먹고 있네. 예전엔 이맘때면 온 집안이 분주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굽고 아이들은 엄마 배고파요라고 조르고 남편은 빨리 안 돼? 라고 재촉했다. 시끄럽고 정신없었지만 그래도 그땐 외롭지 않았다. 지금은 조용하다. 너무 조용하다. 말자는 떡국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다. 맛이 없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다. 창밖을 보니 다른 집에선 연기가 피어올랐다. 명절 음식을 만드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다. 말자는 그릇을 내려놓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자유란 게 이렇게 조용하고 춥구나. 텅 빈 방 안에서 그 말은 메아리처럼 울렸다. 그날 밤 말자는 이불을 덮고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이혼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남편 말대로 그냥 참고 살았어야 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참는 건 사는 게 아니야. 그건 그냥 견디는 거지. 말자는 눈을 감았다. 새벽 3시면 또 일어나야 한다. 또 자전거를 끌고 또 계단을 오르고
또 추위를 견뎌야 한다. 하지만 그게 지금의 내 삶이다.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삶. 말자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에 들었다. 자유는 싸늘했지만 그래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새벽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던 어느 날이었다. 택배센터 앞을 지나가는데 관리자가 말자를 불렀다. 말자 씨, 잠깐만요. 네, 오늘 오후에 택배 분류 작업 도와주실 수 있어요? 사람이 모자라서요. 시급 9,860원 드릴게요. 말자는 잠시 망설였다. 새벽 배달로 이미 몸은 녹초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계산은 빨랐다. 4시간이면 약 4만 원. 이번 주 생활비에 보탤 수 있었다. 네, 할게요. 그렇게 말자는 오후 2시 택배센터로 향했다. 센터 안은 분주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끊임없이 택배 상자들이 흘러왔고 사람들은 주소를 확인하며 구역별로 분류했다. 말자는 허리를 숙인 채 상자를 들고 옮기고 쌓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옆에서 작업하던 남성이 말을 걸었다. 힘드시죠? 고개를 들어보니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다. 깔끔한 인상에 부드러운 목소리. 네, 좀요. 말자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일했다.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계속 말을 걸었다. 저도 여기서 가끔 일해요. 최현구라고 합니다. 72세예요. 윤말자입니다. 말자 씨, 새벽에도 신문 배달하시는 거 봤어요. 대단하세요. 말자는 손을 멈추고 그를 쳐다봤다. 보셨어요? 네. 저도 새벽에 산책 나가거든요. 자전거 끌고 가시는 거 몇 번 봤어요. 말자 씨처럼 새벽에 움직이는 분은 강한 분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이상하게도 말자는 울컥했다. 강한 사람. 누군가 자신을 강한 사람이라 불러준 건 태어나 처음이었다. 남편은 늘 그녀를 약하다고 했다. 너는 세상 물정을 몰라.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엄마는 우리가 없으면 안 돼. 하지만 이 낯선 사람은 자신을 강하다고 했다. 말자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영구는 자주 말자에게 말을 걸었다. 오늘 날씨 춥죠? 따뜻한 거 드세요. 말자 씨, 이거 제가 못 들겠는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점심 드셨어요? 저기 김밥 천국 괜찮던데 같이 가실래요? 처음엔 경계했다. 말자는 평생 남자들에게 좋은 경험이 없었다. 남편은 그녀를 무시했고 아들은 등을 돌렸다. 하지만 최영구는 달랐다. 그는 말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줬다. 그녀가 힘들다고 하면 많이 힘드시겠어요 라고 공감했다. 작은 일에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했다. 말자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둘은 센터 근처 작은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었다. 말자 씨는 가족분들이 어디 계세요? 최형구의 질문에 말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이혼했어요. 4년 전에. 아, 아이들은 있는데 연락은 잘 안 해요. 제가 이혼해서 부담스러운가 봐요. 최형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해요. 아내는 5년 전에 세상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살아요. 명절에만 가끔 보죠. 외로우시겠어요. 외롭죠. 근데 뭐 살아야죠. 그는 쓸쓸하게 웃었다. 말자는 그 표정에서 자신과 비슷한 무언가를 느꼈다. 혼자 살아가는 노인의 고독,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슬픔. 말자 씨, 네, 우리 같은 나이 되면 의지할 사람이 필요해요. 서로 힘이 돼주는 사람. 최형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말자는 그 미소에 마음이 조금 풀렸다. 며칠 뒤
최형구는 조용히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택배 분류 작업을 마치고 센터 밖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다. 말자 씨, 혹시 투자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어요? 투자요? 말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런 거 잘 몰라요. 요즘 노인들끼리 하는 안전한 투자 모임이 있어요. 투자 모임이요? 네. 소액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복잡한 거 아니고 그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돈을 모아서 안전하게 굴리는 거죠. 한 달에 6% 정도 수익 나요. 말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6%요? 그게 가능해요? 요즘은 그 정도는 기본이에요. 은행 이자는 너무 낮잖아요. 저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최형구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거기엔 입출금 내역이 적혀 있었다. 보세요. 저는 500만 원 넣었는데 한 달에 30만 원씩 들어와요. 말자는 화면을 들여다봤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게 진짜예요? 당연하죠. 의심하시는 거 이해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최형구는 부드럽게 웃었다. 말자 씨,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정보 드리는 거예요. 관심 있으시면 해보시고 아니면 말고요. 말자는 망설였다. 투자. 그런 건 자신과 먼 세계의 이야기 같았다. 평생 남편이 돈 관리를 했고 그녀는 생활비만 받아 쓰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유혹적이었다. 한 달에 6%. 만약 1천만 원을 넣으면 60만 원. 2천만 원을 넣으면 120만 원. 지금 신문 배달로 버는 돈이 40만 원. 국민연금 60만 원. 합쳐서 100만 원인데 투자로 60만 원이 더 들어온다면 생활이 좀 나아지겠지. 며칠 동안 말자는 고민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다. 통장 잔액을 들여다봤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계산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나는 지금 혼자야. 아무도 조언해줄 사람이 없었다. 남편도 자식들도 없었다. 하지만 최영구는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친절했다. 존중해줬다. 강하다고 말해줬다. 말자는 결심했다. 일단 작게 시작해보자. 100만 원만. 다음 날 말자는 최형구를 찾아갔다. 경구 씨, 네, 말자 씨. 그 투자 모임 저도 해볼게요. 최형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오, 좋은 결정이세요.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일단 100만 원만요. 100만 원이면 한 달에 6만 원 정도 들어올 거예요. 좋아요. 제가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말자는 최형구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넸다. 그는 정중하게 받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안전하게 잘 굴려드릴게요. 한 달이 지났다. 말자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혹시 돈을 잃는 건 아닐까, 사기는 아닐까 걱정도 됐다. 하지만 정확히 30일째 되던 날 말자의 통장에 106만 원이 입금되었다. 원금 100만 원과 수익 6만 원. 말자는 통장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 들어왔네. 가슴이 두근거렸다. 생전 처음 투자라는 걸 해봤고 실제로 돈이 불어났다. 말자는 곧바로 최영구에게 전화했다. 경구 씨, 돈 들어왔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전하다고. 정말 고마워요. 저 조금 더 넣어볼까 해요. 얼마나 생각하세요? 말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500만 원이요. 좋아요. 그럼 한 달에 30만 원씩 들어올 거예요. 말자는 다시 500만 원을 건넸다. 믿음은 빠르게 자라났다. 두 번째 달, 530만 원이 입금되었다. 말자는 웃음이 났다.
신문 배달로 40만 원 벌 때보다 이게 훨씬 쉬웠다.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있구나. 세 번째 달 말자는 다시 최형구를 찾아갔다. 형구 씨, 이번엔 큰 금액 넣어볼게요. 얼마요? 3천만 원이요. 최형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미소를 지었다. 오, 큰 결정이네요. 괜찮으세요? 네. 어차피 은행에 넣어둬도 이자가 거의 없잖아요. 이게 낫죠? 좋아요. 그럼 한 달에 180만 원씩 들어올 거예요.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3천만 원을 건넸다. 그 돈은 단지 수익을 바라는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마음의 무게였다. 혼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자전거를 끄는 것도, 빈 냉장고를 보는 것도, 명절에 혼자 떡국을 먹는 것도. 최형구는 그녀에게 유일하게 다정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말자는 그를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하지만 네 번째 달, 수익일이 지났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말자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최형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택배센터에 가봤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말자는 센터 직원에게 물었다. 최영구 씨, 어디 갔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 말자 씨. 모르셨어요? 뭐요? 최연구 씨. 어제 경찰에 잡혀갔어요. 네. 노인 대상 사기 전과자래요. 여기서도 몇 명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말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다. 사기 전과자요? 네. 투자 모임이라고 해서 돈 모으는 수법이래요. 처음엔 조금씩 돌려줘서 믿게 만들고 나중에 큰 돈 받으면 도망간대요. 말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3천만 원. 재산 분할금의 절반이 사라졌다. 왜 나는 또. 목이 메었다. 그날 밤 말자는 방바닥에 등을 붙이고 누웠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다. 왜 나는 또 누군가의 좋은 말에 기대려 했을까? 남편의 말, 자식들의 말, 그리고 이제 사기꾼의 말. 말자는 평생 누군가의 말을 믿고 살았다. 그리고 매번 상처받았다. 눈물이 흘렀다. 처음엔 조용히, 그러다 점점 커졌다. 말자는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으아. 아무도 듣지 않는 방 안에서 그녀의 울음은 메아리 쳤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말자는 깨달았다. 나는 준비되지 않은 자유 속에서 또 누군가를 믿음으로 내 삶을 대신 결정하게 하고 있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했다. 남편 대신 최형구에게. 이젠 정말 혼자구나. 말자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받아들였다. 이제 정말로 온전히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경찰서는 차갑고 딱딱했다. 말자는 민원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은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피해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젊은 경찰관이 서류를 보며 물었다. 3천만 원이요. 최연구라는 사람이 맞나요? 네. 택배센터에서 만났어요. 투자 모임이라고 해서. 경찰관은 한숨을 쉬었다. 이 사람 상습범이에요.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건 접수됐고요. 할머니 같은 노인분들만 골라서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럼 제 돈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다 써버렸거나 빼돌렸을 거예요. 말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일단 피해자 조서는 받아놓을게요. 재판 때 참고는 되실 겁니다. 참고.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말자는 경찰서를 나왔다. 거리는 여전히 시끄러웠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말자의 세상은 멈춰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펼쳤다. 잔액 2,847만 원. 4년 전 1억 2천만 원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3천만 원도 채 남지 않았다. 이 돈으로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계산기를 두드렸다. 한 달 생활비 70만 원. 국민연금 60만 원을 빼면 매달 10만 원씩 적자. 2,800만 원을 280개월로 나누면 약 7년. 하지만 그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이었다. 병원비, 집 수리비, 예상치 못한 지출들. 그런 건 계산에 없었다. 말자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나는 왜 또 속았을까? 남편에게도 속았다. 함께 살자는 말에, 가족이라는 말에, 자식들에게도 속았다. 효도하겠다는 말에, 엄마를 사랑한다는 말에, 그리고 이제 최형구에게도.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가? 그날 밤 말자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준비되지 않은 자유 속에서 또 누군가에게 내 삶을 맡기려 했다. 남편이 모든 걸 결정하던 45년. 그 시간은 말자에게서 판단력을 빼앗았다. 스스로 결정하는 법, 의심하는 법, 거절하는 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를 다루는 법은 몰랐다. 그래서 외로웠고, 그래서 취약했고, 그래서 속았다. 말자는 눈을 감았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 말은 두려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깨달음이기도 했다. 다음 날 새벽 3시 알람이 울렸다. 말자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몸은 여전히 무겁고 마음은 여전히 아팠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자전거를 끌고 나가며 말자는 중얼거렸다. 그래도 살아야지. 이게 내 삶이니까. 사기를 당했어도 돈을 잃었어도 그녀는 여전히 윤말자였다. 그리고 윤말자는 오늘도 새벽을 걷는다. 다음 날 새벽 말자는 여전히 3시에 일어났다. 몸은 여전히 무겁고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 통장 잔액은 여전히 3천만 원이 채 안 되었고 사기꾼은 여전히 잡혀 있었으며 돌려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랐다. 자전거에 신문을 싣기 전 그녀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이건 그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살아가는 방식이야. 말자는 자전거를 끌고 첫 번째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시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 추위가 조금 덜 느껴졌다. 아니, 느껴지긴 했지만 견딜만 했다. 나는 지금 살아있구나. 계단을 오르며 무릎이 욱신거렸다. 5층에 도착했을 땐 숨이 턱까지 찼다. 하지만 말자는 멈추지 않았다. 한 집 신문을 꽂으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내 이름으로 살고 있어.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이 트기 시작했다. 회색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다. 말자는 자전거를 세우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윤말자. 자기 이름을 불렀다. 나는 김기태의 아내도 준호와 윤진의 엄마도 누군가에게 기대는 노인도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다. 나는 74세 윤말자야.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뜨거워졌다.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다. 여전히 작은 원룸. 여전히 낡은 냉장고와 작은 TV. 하지만 이제 이곳은 쫓겨난 곳이 아니라 선택한 곳이었다. 말자는 냉장고를 열었다. 달걀 2개, 김치, 두부.
오늘은 달걀 프라이를 해 먹어야겠다.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달걀을 깼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다. 간단한 아침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맛있었다. 내가 내 손으로 만든 밥이니까. 식사를 마치고 말자는 작은 노트를 꺼냈다. 거기에 적기 시작했다. 윤말자의 생존 계획. 신문 배달 계속하기 월 40만 원. 국민연금 월 60만 원. 생활비 줄이기 월 50만 원 목표. 남은 돈 절대 건드리지 않기.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기. 나만 믿기. 마지막 항목을 적으며 말자는 쓸쓸하게 웃었다. 누구도 믿지 않는다는 게 슬프긴 하지만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야. 며칠 뒤 말자는 구청 복지과를 찾아갔다. 저 혹시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 같은 거 있나요? 젊은 공무원이 서류를 뒤적였다. 아, 네. 몇 가지 있어요. 공공근로, 노인 돌봄, 급식 보조. 급식 보조요? 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식사 준비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 3회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나와요. 말자의 눈이 반짝였다. 그거 할 수 있어요. 신청서 작성하시면 돼요.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작성했다. 신문 배달 40만 원, 국민연금 60만 원, 급식 보조 30만 원, 합치면 130만 원. 이 정도면 조금 숨통이 트이겠다. 일주일 후 말자는 복지관 급식실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채소를 다듬고 밥을 푸고 설거지를 했다. 힘들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있었다. 말자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작은 인사, 작은 미소. 그것만으로도 말자는 조금 덜 외로웠다. 그날 저녁 말자는 오랜만에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준호야, 엄마야. 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일하면서 지내. 바쁘긴 한데 괜찮아. 그래요. 몸 조심하세요. 너도 잘 지내. 전화를 끊고 말자는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예전 같으면 섭섭했을 것이다. 차가운 목소리, 짧은 통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내가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도 않아. 밤 말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여전히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혼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그냥 참고 살았으면 더 편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참는 건 사는 게 아니야. 말자는 눈을 감았다. 나는 윤말자야. 74세. 혼자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속삭였다. 그래도 괜찮아. 나는 나로 살고 있으니까. 다음 날 새벽 3시. 알람이 울렸다. 말자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자전거를 끌고 나서며 동이 트기 전 회색 하늘을 바라봤다. 오늘도 시작이야. 그리고 말자는 다시 새벽을 걸었다. 혼자서.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게. 왜냐하면 그녀는 이제 알았으니까. 진짜 자유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사는 것이라는 걸. 윤말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그림자로만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혹시 당신도 나라는 이름을 잃어버린 채 살고 계시진 않나요? 말자는 74세에 비로소 자기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몇 살이든 어떤 상황이든
당신은 당신의 이름으로 살 자격이 있습니다.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당신 자신으로 사는 삶이라면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오늘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크게, 또렷하게. 당신은 누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 모두 행복하세요. 한 번뿐인 인생이었습니다.